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6단원 20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저께까지 배웠던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소송에서 거의 한 3, 4문제 그리고 어제부터 배우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중에 한 2,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 물론 이제 1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관성을 따지자면 그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아마 이름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당민기 취무부 중에 민기, 객관적 소송부터 나갈 차례죠. 교과서는 428페이지입니다. 객관적 소송은 사실 6단을 시작할 때 잠깐 보긴 봤었어요. 행정작용의 객관적 적법성의 확보를 위한 공익적 소송이다라고 해가지고 내 이익과 상관없이 제기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했고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 즉 법률의 명문상 규정이 있을 때만 그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했었고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중소송이 여기 밑에 있는 민기 중에 민이죠.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어떠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나는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건데 내 이익과 권리가 피해를 당한 거랑 전혀 관련이 없이 이거는 행정청이 잘못한 거니까 바로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이다라고 해서 제가 오지랖 소송이라고도 표현했죠. 왜냐하면 본인의 피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제기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다는 게 포인트죠. 역시나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들은 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민중소송은 끝이에요. 보통 국민투표나 주민투표, 공직선거법 관련된 소송이라 보면 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예고요.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 소송,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무효 소송,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 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걸 다 암기를 해야 되냐? 물론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온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기관소송입니다. 민기 중에 이제 기죠, 기. 자,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자기들끼리 네 권한이냐 내 권한이냐 네가 권한이 있냐 없냐 그런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이게 내 권한임을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얘한테 권한이 없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제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민원인이랑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에 또 해당하는 거죠. 민원인의 사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보면요. 헌법재판소법 2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관장한다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법원의 제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그리고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있죠? 그리고 정당 해산하는 거랑 헌법 소원과 관련된 심판이 있고 그 중에 4호가 뭐예요? 국가기관 상호간, 즉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야. 국가기관이랑 지자체랑 서로 권한 여부를 다툴 때 또는 지자체끼리 그런 권한이 있냐 없냐를 다툴 때는 헌재의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충 얼핏 보면 헌재에서 하는 거랑 기관소송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헌재는 딱 정해져 있죠. 국가기관, 지자체 이 2개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으면 국가기관끼리 또는 지자체끼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 기관끼리 다툴 때 서로 권한이 있냐 없냐 다툴 때 이 2가지 기관끼리 또는 2개가 믹스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3가지 종류만 헌재에서 관할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공공단체가 중간에 들어가면 국가기관이랑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끼리 이렇게 들어갈 때는 헌재에서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다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관 소송은 행정기관 사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이랑 다르죠. 그렇죠?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 이건 방금 봤던 헌법재판소 법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이 두 줄. 그리고 밑에 이제 얘들이 이런 게 있죠. 지방자치법상 기관 소송과 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눈에 그냥 한번 바르는 걸로 충분하시 이걸 또 암기하시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출된 애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 그래서 지자체장이랑 지방의회끼리 뭔가 의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재의결에 대해서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니건 아니냐 내건 아니냐 하면서 대법원에다가 기관소송을 제소하는 경우가 바로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주무부 장관, 시도사의 취소 정지, 이행명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의라는 것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재의결하라는 요구입니다. 누가 요구를 했어요? 어떤 감독기관이 지자체한테 재의 요구를 했는데 지자체가 그걸 안 들어요. 그랬을 때는 감독기관이 직접 기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바로 기관소송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확정이 돼버렸다. 다시 의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렸다. 그랬을 때 감독관 역시 직접 제소하는 경우도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월권을 이유로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기관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민기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특별히 뭐 중요한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각각이 뭔지 그리고 각각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사람이 제소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기관소송은 헌재 관할에 예외되는 것들만 한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들 몇 개만 기억하시면 이 두 개는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6단원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행정소송이 항당민기 취무부였고 지금 이제 항당민기 취무부인 행정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환기를 제대로 한번 시켜주시고요. 자, 행정심판의 궤관에서 행정소송이랑 심판을 구분하는 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으로 배울 내용, 행정심판에 대해서 배울 내용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비교하는 건데요. 제가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먼저 좀 비교는 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순환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좀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이미 행정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다가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다거나 아니면 역시나 2순환, 3순환일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확실하게 좀 구분하면서 소송과 구분하면서 암기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이고 행정소송은 정식 쟁송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용어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소송이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는 약식적으로 뭔가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소송부터 볼게요. 행정소송은 취무부였죠. 항당민기할 때 항고소송의 취무부였죠. 근데 행정심판은 취무의입니다. 의.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 안에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요거 두 개는 비슷하죠. 취무까지 비슷하잖아요. 근데 부존재 위법 확인심판이 아니라 소송이 아니라 의무 이행심판이라 그래서 얘만 좀 다릅니다. 취무부, 취무의 아시겠죠? 부존재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의무 이행심판이라는 거 요것만 조금 다르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논점들이 좀 있고 그게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무의라는 것만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대상은 원래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었다면 행정심판은 위법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부당한 처분까지도 들어갑니다. 부당. 사실 이게 나중에 배울 개념이긴 한데 이 위법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했을 때를 위법이라고 하죠. 근데 부당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당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법원에서는 부당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했냐 안 했냐만 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사를 하죠.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과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부당 쪽에도 체크를 했고요.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서는
취무에서만 거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됐었죠. 왜냐?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에서는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취무의로 되어 있는 행정심판에서는 취무의 전부 다 거부 처분을 다 그 소송 안에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심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 좀 기억하세요. 모두 가능, 거부 처분은 취무의에서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행정심판은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거, 행정소송은 당연히 법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취소만 할 수 있었죠. 원칙상.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위법하다면 적법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무 이행을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 왜냐하면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소송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간접강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찌됐건 의무 이행을 100% 확보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은 기억하시고요. 기간은 우리가 행정소송은 90일 1년이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좀 더 빨라요. 90일 180일입니다. 곱하기 2예요.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심리 방식은 소송은 구술 심리 그리고 공개가 원칙이었다면 행정심판은 구술 또는 서면 심리고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거. 이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고지나 불고지 뭔가 행정심판과 관련돼 있어서 행정청이 뭔가를 잘못 알려줬다. 뭐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걸 잘못 알려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오고지, 불고지. 오고지는 잘못 알려준 거고 불고지는 안 알려준 겁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는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오고지, 불고지 논점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X고요. 가구제 수단으로는 집행정지가 행정소송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처분은 없었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도 있고 임시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임시처분도 가능하다.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에요. 집행정지의 요건에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였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라 그래서 약간 용어가 다르고 뜻도 조금씩 다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기판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판력은 그 판례의 효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그 판례에만 효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기판력은 없습니다. 자, 재처분 불이행 시에는 행정소송은 간접강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간접강제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만 여기서는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정판결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서는 only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했었죠.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취무는 안 되지만 취의에서도 사정 재결이 가능합니다. 취의,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만 안 되고 취의. 왜냐하면 의무 이행 심판은 부존재를 대상으로 했던 그 부작위를 대상으로 했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랑 다르다고 했었죠. 왜냐? 특히 제일 다른 게 뭐였어요? 거부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의에서 사정 재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피청구인, 피고 경정 여기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가능했고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행정소송에서는. 하지만 당사자 심판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무의만 공부하면 되지. 우리가 항고소송에서 항이 취무부였죠. 그 밑에 당이 있었는데 취무의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심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도 약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심판이 이쪽이고 이의신청이 저쪽이에요. 근데 둘 다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으로 봐서 행정심판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이의신청은 우리가 위법 부당한 행정자금을 받았을 때 그 처분청에 대해서 이거 저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는 단순한 진정의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의 신청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이 바로 그 이의 신청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이랑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한다라고 해서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익사업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그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절차, 이의 재결이라고 했었죠. 물론 여기서도 이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여기는 이름만 이의 신청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정 심판이랑 동일한 수용 재결이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이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재결이 아니라 이의 재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대상은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도 모든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사법 절차는 행정심판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에서는 특별히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그냥 행정청 내부적인 하나의 규정으로만 해결을 해요. 자, 이의신청에서 내가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 그럼 이의신청 자체를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분성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결과를 받았는데 내가 항고소송 가려고 할 때 원래는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소송에서 대상적격, 행정심판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 심판기관은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과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 차이가 좀 다르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거쳤더라도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다시 또 행정심판을 거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규정도 있다. 자세히 다 배울 거예요. 앞에서 표기 때문에 뒤에 배울 내용을 좀 일찍 앞에서 한 번 더 본다라는 개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들어가서 행정심판의 분류,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항당민기 취무부랑 대적할 만한 표가 바로 취무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취무의예요. 자, 의 같은 경우는 취무는 우리가 소송이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처분이 들어갑니다. 취무부에서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 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거부 처분이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재결도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그 심사 대상은 그 부작위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까지만이 심사 대상이라고 했지 내가 신청했던 처분을 행정청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까지는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은 내가 원하는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성질 같은 경우는 취소 심판은 형성적 쟁송, 무효동 확인 심판은 준형성적이라 그래서 형성적이면서도 확인적,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이행쟁송의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행쟁송 행정청이 아니라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직접 바로 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쟁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송의 종류는 확인해소, 또 뭐 있었어요? 형성해소, 그리고 이행해소가 있다 했죠. 근데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이행해소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행해소에 비슷한 성질인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라고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은 아닙니다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용재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취소심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물론 이 재결은 지금 원고가 이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재결이에요.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이기면 인용이었죠. 인용. 물론 이제 젖잘싸 판결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예외로 하고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취소재결 두 번째는 그 처분 자체를 행정청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변경하는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을 명령하는 행정청이 명령하는 변경명령재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취변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험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기 위해서는 취소명령재결이라던가 또는 처분명령재결이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뭐 그런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것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었고 취소 명령 재결 이런 것도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바뀌면서 지금은 변명만 그 인용 재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명령 재결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 명령 재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취소 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세 개만 반드시 빨간색으로 된 거 기억을 하시고요. 무효 확인 심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의무 이행 재결에서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 처분을 내려버릴 수도 있고요.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여기는 처분 명령 재결이 있죠. 하지만 취소 심판에서는 처분 명령 재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좀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거부 처분은 전부 다 세 개 다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취소 심판 보면은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부 처분 무효, 거부 처분 부존재 확인 결정, 확인 재결이 인정되고, 마지막 의무이행 재결에서도 여기서 거부 처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무이행 재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사정 재결은 우리 아까도 봤죠? 행정소송에서는 only 취소 심판에서만 인정됐지만 여기는 무효 확인 심판 빼고 두 개 다 인정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거부 처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재결이랑 의무이행 재결에서 사정 재결이 인정이 된다. 취소 심판이랑 의무이행 심판에서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취무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 이행 재결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임시처분 제도가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임시처분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 이것도 하나의 행정청의 처분인데 법원에서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 같은 경우는 취소 심판 당연히 아까 90일, 180일 있습니다. 무효 확인 심판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소송이랑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거부 처분이 들어간다 했죠.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90일, 180일. 하지만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따로 제한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간접 강제와 임시 처분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운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인정이 여기는 안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잘못됐어요. 집행정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X를 쳐주시고 제가 정오표에다가는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이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였다면 이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별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고 개별법에 따로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고, 대표적인 애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이의재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이름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도 이름은 이의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올해 국가직에서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했던 하나의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이의신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허심판, 조세심판, 해양안전심판,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행정심판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 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와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멘붕이 왔었는데, 사실 뭐 자주 나올 만한 논점은 아니고 상당히 좀 특별하게 나왔다라고 다들 평가를 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는 바로 직전 연도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OX 문제집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서는 한번 봤기 때문에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심판법 제4조를 보면 이 특별행정심판과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조문을 그냥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좀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보시면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말고는 아예 만들지도 말아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특별행정심판으로 가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자체 법규에서 따로 규정을 안 해놓은 거는 그냥 이 법에 따르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는 게 이제 2항이고요. 3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런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특별행정심판을 만들어 놨다면 그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로 협의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문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눈에 좀 익혀놓으면 나중에 조문대로 안 나왔을 때 그냥 오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의 이제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분의 부작위, 그쵸? 처분 또는 부작위예요.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은 똑같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만 소송이랑 다르다고 했었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당연히 거부 처분 들어가고요. 취무의에서 의무이행 심판도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또 여기서는 부작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역시나 거부 처분 들어간다는 거, 부당이 좀 다르다는 게 행정소송이랑 좀 다른 점입니다. 자, 심판의 제외 대상의 첫 번째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에 아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행정심판을 한번 거쳐서 재결을 받았다면 그 재결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51조 규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말고 다른 구제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면 그때도 역시 그 절차를 가야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대표적인 예가 통고처분이라든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이 있고요. 또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심판으로 할 게 아니라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위원회는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해야겠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기할 일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인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이게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잘 제기했는지를 규정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와 재결을 모두 한꺼번에 하는 일원화된 합의제 행정청 성격을 갖는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합의제 행정청이 바로 위원회라는 게 바로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종류는요, 행정심판법상 여러 청에 따로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처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뭐 9급에서 많이 나오진 않고요. 국회라든가 아니면 7급 뭐 이런 데서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나오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렬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된 이 조문들 있죠? 그 조문들 좀 자세히 보시고, 일반직 9급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렬에서 나온 게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걸 다 암기하시려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데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닐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이번에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일반적인 처분청보다는 약간 더 위에 있다고 항상 제가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냥 행정심판위원회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하나로 이름을 특별하게 좀 지어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따로 할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관할을 좀 따져보면은요, 보통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와 관련된 어떤 처분을 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걸 관할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회 같은 경우는 시도 소속 행정청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여기는 시도 소속 행정청이라면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렇죠? 이건 도지사라면 여기는 도지사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시도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이 했던 그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내가 다투고자 한다. 그럴 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행정심판 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하냐는 또 두 번째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찌됐건 그 문제를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따가 보겠지만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할 거냐? 처분청 아니면 위원회에다가 둘 중에 하나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도 있습니다. 직근 상급 행정기관, 이거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죠.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그게 바로 소청심사위원회라던가 특허심판원,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특별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필요적 전치냐, 재결주의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혹시 내가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그 대상적격 부분은 365에서 36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임의적 필요적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389페이지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페이지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재결주의다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각각 다르다. 특성도 다르고 이런 사례들도 다르다라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좀 숫자적으로만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혹시 어렵게 나왔을 때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 여기도 위원장 똑같아요. 근데 50명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이내라는 거, 50대 70이라는 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뭐 저렇게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에서 뭐 저렇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뭐 정할 수 있다, 위원장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다 했죠? 그 안에서 그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하고요. 자, 위원장을 직무대행하는 경우는 중앙만 보면은 상임위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있으면 상임위원은 항상 거기에 근무하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출근을 바로 여기로 하는 거예요. 비상임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소속에 있는 공무원이 특별히 회의를 할 때만 와서 참여하는 게 바로 비상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임위원들 중에서도 오래 재직한 사람의 순서대로, 그리고 재직 기간이 똑같다. 그럴 땐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서대로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임기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재직하는 동안 계속 일을 하면 되고요. 위촉이 됐다. 내가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위촉을 통해서 내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됐다. 그럴 때는 2년 임기가 기본이고 2차례까지, 총 4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저쪽이고요. 이쪽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의 임기입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일하고 이제 다른 데로 다시 가야 돼요. 그 공무원은. 물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6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도 규정은 있습니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랑 똑같이 2년입니다. 2년이 2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이때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는 거. 이 대통령, 국무총리 좀 다르죠.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자, 회의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번 회의할 때 8명 이상으로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먼저 합니다. 그럼 잘 구분하시고요. 8명, 9명 구분하시고 의결은 둘 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지 통과가 된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4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는 거 여기서 봤었죠? 이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넘어가죠. 이런 조문 내용은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고유한 권한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유한 권한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요. 만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 청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행정청이 뭔가를 처분을 내리는 걸 대해서 이게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이거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거 규정을 봤더니 그 근거 규정이 이제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명령은 행정청에서 보면 만들 수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국, 교시, 고시,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관련 근거 규정을 봤더니 그 근거가 법령의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해서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는 내용이 근거 규정으로 있다. 그럴 때에는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그 심판을 청구받은 그 사건에 대한 결과만 낼 게 아니라 그 명령 등을 만들었던 관계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명령 등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다른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거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러한 시정 조치를 했다면 시정 조치를 요청한 그 사실을 법제처장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중앙심판위원회가. 왜냐? 법제처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명령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장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다면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서 바꾸거나 없애거나 적절한 시정 조치를 따라야만 하는 그 규정 자체도 있고 이게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특별한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위원이 아니라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원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이러한 제척 기피 회피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적법 요건 중에서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이면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청구인 자격은 역시 원고랑 비슷합니다. 처분의 상대방도 당연히 되지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고 자연히 법인을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청구인 적격도 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이랑 똑같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들어간다는 것만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대표자라는 또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따로 이런 그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했을 때에는 그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라는 것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즉 원고가 아니죠. 여기서 심판, 그렇죠? 심판의 청구인이 너무 많아요. 한 50명이 됐어요. 근데 그 50명이 물론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그 변호인 한 명이 나머지 50분에 대해서도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 50분이 다 행정심판 나와가지고 한마디씩만 해도 50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 3명까지,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3명까지도 선정 대표자를 선정해서 행정심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진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진적으로 선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답하겠죠. 50명이 와서 한마디씩 하니까. 그럴 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너희 너무 많으니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선정 권고라고 하고 여기는 자진 선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특징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발된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심판 청구를 취하하는 거 있죠. 그건 매우 중요하죠. 취하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취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특별히 좀 받아야지만이 취하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선정 대표자가 선정이 됐다. 그럴 때는 다른 청구인들은 이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 수월하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게 좀 독특하죠. 선정 대표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휘승계 같은 경우는 당연승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충분합니다. 허가승계도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중간에 누가 양수를 했다. 우리가 보통 그 영업장 같은 거 양수, 양도 계약을 중간에 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새로 양수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라는 그 조문,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대리인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대처하도록 하고, 국선 대리인 규정도 있다는 거. 이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인 피청구인이죠. 역시나 행정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부작위 같은 경우는 아직 처분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바로 피청구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권한이 중간에 승계됐다. 그럴 때는 당연히 권한을 승계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피고의 경정이랑 비슷하되 여러분들이 384쪽에서 공부했을 때는 고의나 과실로,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가, 그럴 때는 직권으로는 안 됐습니다. 원고가 신청했을 때만 가능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승계가 됐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직권도 가능했었죠. 그 차이점이 384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이제 경정을 한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에 취하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제소 기간은 언제부터 한 걸로 본다? 최초의 행정심판 청구된 때에 그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소송이랑 똑같습니다. 피고의 경정이랑 똑같아요. 자, 참가인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거의 다 그대로 있고요. 참가 방식은 허가에 의한 참가가 있고,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너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도 들어와 라고 해서 요구에 의한 참가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눈으로 복습하실 때 쭉 읽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시간 많이 비우지 마세요. 자, 참가인 지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소송에서는 소송 참가는 393쪽부터 좀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심판 청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서면주의입니다. 일단 심판 청구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대신에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딱 그 이름이 무조건 박혀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으로 제목은 진정사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으로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거는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행정심판 청구서 형식을 다 갖추지도 않고 작성자의 이름은 있지만 서명이라든가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학사, 제명, 취소 신청서 또는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적법하게 제기한 걸로 본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엄격하게 행정심판 그 청구서를 규정에 따라서 안 내면 그건 인정해주지 않구나,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뭔가 그 적법하지 않거나 이런 기재사항을 잘못했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보정 권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보정은 이제 수정한다는 거예요.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신청서를 낼 때는 선택적으로 내면 됩니다. 어디에? 처분청 아니면, 그죠? 피청구인이 처분청이죠.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마음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행정청에게 제출했다. 그럴 때는 행정청이 그걸 받으면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신청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게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게 야, 너 이거 행정심판 걸렸으니까 알고 있어 라고 그 심판 청구서 부본을 바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일 내지만 얘는 바로 보내야 된다는 거, 이 차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번에는 답변서를 받았다,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피청구인이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냈겠죠. 그럴 때는 답변서를 받아서 원고인, 신청인인 청구인에게 이걸 또 반대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규정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여기서 행정절차법을 규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이런 게 좀
낚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심판이고 하나의 준사법적인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직권취소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았어요. 누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근데 행정청이 내가 이거 적법한 처분인데 라고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서 판단을 받겠지만 본인이 봐도 이거 신청인이 말이 맞네. 우리가 처분 잘못했네. 라고 판단을 했다면 행정심판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취지에 따라서 심판 청구 취지는 이제 그 신청인이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겠죠. 그거에 따라서 직권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도 직권으로 취소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 그럼 행정심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럴 때는 그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낼 때 우리가 직권 취소했습니다 라는 내용도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줘야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거 직권 취소했으니까 우리 업무 진행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냥 절차상 규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심판 청구의 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심판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거 앞에서 봤었죠. 역시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라던가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처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행정소송이랑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 왜냐? 처분 자체가 일단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원칙 90일까지만 불변 기간이었죠. 소송도 마찬가지였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도 저쪽처럼 줄을 쳐주세요. 정오 표현 올려드렸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385쪽에 나와 있고요. 역시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특히 한 가지 더 자주 나오는 지문이 있었죠. 그 위법성을 알아차린 그 날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처분 자체를 안 날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예들을 몇 개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 고지서를 수령했다. 이거는 그 당사자가 이날 기준으로 안날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경비원은 말 그대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 선생님이 내가 받아야 될 서류를 송달받았다 해서 내가 당연히 그 서류를 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주소지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내가 이 알바는 직원을 채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출근하면 당연히 그 알바분이 나한테 그 서류를 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처분이 그때 알았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경비원분이랑 알바분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앞에서 또 본 거죠. 불특정인에 대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바로 직접적인 처분을 했다. 그럴 때는 고시나 공고일의 효력 발생일이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해서 90일이 기산이 된다는 거 행정소송과 심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맥스 기준이라는 거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1년이었는데 훨씬 더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90일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1항에서 정한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전쟁이 끝난 사유, 천재지변이 없어진 사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되죠. 이 14일도 물론 불변 기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항이고요. 앞에 90일이 1항이죠. 1항과 2항이 불변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항 같은 경우는 뭐가 불변 기간이다? 그 90일 못 지키면 14일 내에 해라. 이게 불변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외국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때는 30일로 좀 늘려준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1항에 규정된 90일보다 더 길게 잘못 알려줬다. 즉 행정청이 처분서를 주면서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안 날로부터 이렇게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잘못 알려줬다. 그럴 때는 그 100일 기준으로 심판을 제기했다면 그냥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고지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그 논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180일에 대한 예외는 당연히 있죠. 180일 자체는 불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80일 넘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요. 제3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로든지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역시나 마찬가지 1항으로 돌아가서 불변 기간이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랑 거의 다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49분 만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도 쭉쭉 가져와가지고 39강으로 안 가고 38강으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뒤쪽으로 갈수록 저희가 이제 1시간 좀 넘는 강의를 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빨리 강의를 듣고 복습도 빨리빨리 하고 하시라고 오늘 강의는 좀 짧게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마 내일 강의는 더 짧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강대로 끝나는 행정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39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8강 하다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여러분들 1시간 넘는 강의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대신에 확실히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오늘 내용은 사실 그 전의 내용들보다는 복습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조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출된 조문 외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씩 암기하시려고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도 중요 내용들 위주로 반드시 오늘 바로 복습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